시즌 3 네 번째 문제를 공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로 데이터 센터를 절반의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금 GPU를 이제 한국이 많이 갖게 돼서 아주 좋은 일이긴 한데 그걸 돌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에 지금 에너지가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세 분 교수님들께서 그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를 절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데 대해서 놀라운 질문을 이제 던지시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대 기계공학부 박상욱 교수님, 유니스트 기계공학과 윤혜정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정성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발제자가 같이 토론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서울대 재료공학부 남기태 교수님께서 멘토로서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정상 지금 화면에 남기태 교수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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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감사합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제자로 윤혜정 교수님께서 화면으로 나와 계십니다. 윤 교수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교수님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정 교수님께서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그랜드캐스트 에너지 분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스며들면서 그 심장부 역할을 하는데 데이터 센터가 또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AI 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이긴 한데요. 또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에너지 블랙홀이 아니냐는 또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지속 가능한 AI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에너지 분야에서 제시하는 퀘스트는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로 데이터 센터를 절반의 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건 또 어떤 개념이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절반의 에너지로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왜 AI 시대에 에너지 문제가 대두되는 걸까요? AI 기술과 디지털 서비스는 결국 그 데이터 센터의 컴퓨팅 파워에 의존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신 고성능 GPU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한 1000와트 정도인데요. 이게 이제 가정용 토스터기 하나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GPT와 같은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훈련할 때 이런 GPU를 수만 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PT-4를 훈련시킬 때 한 25,000개의 GPU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 GPU들 자체가 소모한 전력량이 한 1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GPU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 시설과 나머지 다른 기타 IT 부품들에 들어간 그런 전력량까지 다 합치면 약 22메가와트 정도의 전력이 소모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전력량은 고성능 전기자동차 충전기 150개를 동시에 돌리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전력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엄청난 전력 사용, 그리고 또 이 실질적 피해, 예를 들면 냉방으로 인한 지역 열섬 현상이라든지 기타 이제 이러한 피해들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가 혐오 시설로 조금 인식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전력 수급이 일단 가장 큰 난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시스템과 그 다음에 대체 전력을 이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새로운 인프라가 들어설 때 사회적 갈등은 늘 있어 왔고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이러한 뭐 사회적 물리적 갈등을 피하고 또 냉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를 이 바다에다가 우리가 넣고 이제 냉각을 시키는 이제 프로젝트 네틱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해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냉각을 시키고 또 데이터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에서 이제 상징적인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혁신적인 시도 중에 하나지만 사실 이게 보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데이터 센터에서 자원의 전력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이제 IEA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14년 기준 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량이 약 415테라와트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전력 소모량의 약 2%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양보다 사실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이 증가폭입니다. 이 2017년 이후 데이터 센터에서 소모하는 전력 소비량이 연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가폭은 같은 기간 전 세계 총 전력 소비량 증가 속도보다 4배 이상 빠른 정도로 가파른 그런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30년 기준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 소비량이 약 946테라와트시. 요 양이 지금 현재 일본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과 거의 맞먹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현재의 2배, 또 많게는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라는 게 한 국가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에 맞먹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는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살펴볼 것은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그 전력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는가입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총 전력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GPU를 돌리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 초록색에 보시는 약 30%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기타 IT 장비와 그다음에 뭐 냉각 시설과 같은 그런 부대 시설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 운영 효율을 한번 살펴보면 대표적인 지표로 우리가 Power Usage Effectiveness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센터 전체에서 이제 사용하는 소모량을 이제 IT에만 들어가는 전력 소모량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게 1에 가까울수록 IT 외적으로 들어가는 전력량을 줄인다는 개념이고 이제 데이터 센터 전체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2024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PUE가 약 1.41인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전체 1.41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1.41이라는 에너지 중에 1은 GPU를 돌리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0.41이 뭐 냉각 시스템과 같은 이런 기타 부대 시설을 돌리는 데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PUE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 발전, 전반적인 기술 발전으로 1.29 수준까지 2030년에는 1.29 수준까지 낮아질 것을 전망을 하고 있긴 한데요. 여전히 1.29 중에 0.29는 냉각에 들어간 냉각과 그 기타 인프라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또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사실 데이터 센터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량이 증가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트렌드인데 그러면 이 증가분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급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IEA에서 보고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2030년 기준으로 한 반 정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한 전력의 반 정도는 이제 재생에너지와 그 기타 에너지로 저희가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여전히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로 저희가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에너지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까지 고려했었을 때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 절반의 에너지로 운영할 수 없을까라는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PUE를 한번 향상시켜 보는 건데요. 그 IT 장비 외적으로 들어가는
전력 중에 대부분이 냉각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그럼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냉각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왼쪽과 같이 이렇게 차가운 공기를 이용한 공냉식이 대부분입니다. 이 공냉식 냉각 방식은 우리 에어컨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널리 쓰이기도 했고 또 비교적 초기 구축 비용도 적고 해서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전력 소모량도 점점 증가할 거고 또 이렇게 서버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고밀도 환경에서는 사실 이 냉각 효율 자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양한 냉각 기술 후보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이 오른쪽에 보시는 Emergent Cooling이라고 불리는 액침 냉각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서버 전체의 이 발열 부품을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액체에 직접 담가버리는 냉각 기술인데요. 액체가 아무래도 공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열 전달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냉각 에너지를 기존 공내식 대비 한 40에서 5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PUE를 이 1.03에서 1.15 수준까지 이상적인 1에 가깝게 저희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절반의 한 반 정도는 이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나머지 반은 또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가 PUE를 아무리 이상적으로 가깝게 1에 가깝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IT 장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IT 장비가 에 들어간 전기 에너지가 대부분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이제 대기 중에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까운 에너지를 버리지 말고 또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없을까의 관점에서 저희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버려지는 열 에너지, 이 폐열을 회수하고 재사용하는 기술은 사실은 이미 원리는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뜨거운 서버를 식힌 후에 이 뜨거워진 공기나 액체의 열을 다른 매체에 전달을 해서 다른 매체라면 보통 물인데요. 이 데워진 물을 직접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물을 지역 난방, 주변 건물의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활용하자라는 컨셉이죠. 예를 들면 유럽 이런 지역 난방 네트워크가 잘 깔려져 있는 유럽에서 한번 이 가능성을 타진해 봤는데 2030년까지 유럽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폐열을 최대한 해소할 경우에 이 데이터 센터 인근 지역 난방 수요의 약 10% 수준인 300테라와트시 정도를 이 폐열 에너지를 회수하여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열 회수 및 재사용은 사실 이론적으로 저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실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실제 성공 사례가 이제 스웨덴 스톡홀름 사례입니다.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대규모 지역 난방 네트워크가 워낙 잘 구축되어 있었고요. 이걸 활용해서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오픈 디스트릭 히팅, 그러니까 오픈 지역 난방 그 마켓을 열었습니다. 이 마켓은 이제 남은 열을, 그러니까 폐열, 데이터 센터에서만 나오는 폐열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 지역 난방 네트워크에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오픈 마켓이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스톡홀름 네라 파크 기준으로 봤었을 때 2022년 기준 스톡홀름 전체 지역 난방 수요의 약 1.5% 정도를 이제 공급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1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사실 데이터 센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류가 에너지를 쓰는 전체 에너지 문제에 우리가 또 한번 접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면서 에너지 손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에너지가 사실 웨이스트 힐의 형태로 변환돼서 결국에는 대기 중에 버려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산업 부분에서 투입되는 에너지도 한 20에서 50% 정도가 이러한 폐열 형태로 버려지게 되는데요. 또 반대로 아이러닉하게도 우리 인류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형태를 보면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반 정도가 열 에너지 형태로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은 열 에너지로 또 버려지고 또 반은 또 열 에너지를 원하니 에너지의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미스매치를 잘 맞춰준다면 저희가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제 서울대 정성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의 정성균입니다. 그 앞에서 이제 윤혜정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 뭐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예를 들어주셔서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이런 폐열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보여주셨고요. 저는 이러한 질문들을 조금 더 큰 스케일의 관점으로 좀 확장시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런 폐열 말고도 저희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표적인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브레이크 패드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도 이제 뭐 신호등을 만나거나 아니면 차량이 막히거나 하면은 저희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이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 자동차 내부의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굉장히 큰 열이 발생합니다. 한 온도는 한 300에서 400도씨 가량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서 버려지는 에너지, 소위 말하면 저희가 자동차를 굴릴 때 발생하는 그런 운동 에너지가 결국에는 이런 열 에너지로 또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런 공장에서의 어떤 연기라든지 이런 열 에너지라든지 좀 작은 미시적인 스케일로 들어와 보면 저희 몸속에 흐르는 어떤 피의 혈류, 그런 흐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 또는 전파에서 올 수 있는 어떤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 그 다음에 이런 운동 에너지 개념으로 보더라도 이런 단순한 이제 조그마한 자동차가 아니라 큰 비행기 같은 것들이 움직이거나 정지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뭐 지하철 내에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진동 에너지 등 다양한 형태의 우리 일상생활에서 버려지는 에너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질문은 이러한 버려지는 에너지들을 잘 컬렉트할 수 있다면 앞서 설명해 주신 열 에너지와 더불어서 이러한 에너지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데이터 센터를 절반 에너지로 우리가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인류가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좀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런 버려지는 에너지를 실제적으로 회수해서 우리가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활용하는 사례는 없을까 살펴보게 되면 방금 보여드렸던 이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하는 이런 다양한 열 에너지, 즉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회수하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사례가 전기 자동차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기 자동차를 타신 분들이나 또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 택시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전기 자동차가 제동하는 방식이 기존 내연기관 차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는 어떤 장치가 있냐면 보통 회생 제동 장치라고 해서 이 운동 에너지를 다시 그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전기차 타보신 분들은 왜 이렇게 자동차가 이렇게 울컥울컥하지? 그래서 가끔 어지러움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회생 제동 장치의 어떤 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생 제동 장치는 어떤 것이냐면 다음과 같이 이 전기 자동차는 동력원이 이제 모터이기 때문에 전기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시키고 모터를 통해서 저희가 자동차가 굴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내부에는 이런 자석과 코일로 된 모터가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이런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코일의 운동을 저희가 통해서 전자기호도 법칙을 활용하게 되면 다시 이런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예시의 사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저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 저희 삶을 구성할 때 뭐 당연히 신호등도 있어야 되겠고 교통 체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손실되는 이런 운동 에너지들을 전기 에너지로 잘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이야기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오른쪽의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이제 현대 아이오닉 5나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 이 회생 제동 장치를 통해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율이 대략 20%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은 실제로 회생 제동 장치를 우리가 끄고 주행하는 거와 켜고 주행하는 거가 전체 전기 자동차 주행 거리의 15%까지도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즉 적지 않은 양의 에너지를 우리가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러한 그 전기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스케일의 예시, 이 회생 제동 장치를 보면 다음과 같이 운동 에너지를 저희가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시스템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 에너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진동 에너지 또는 이런 플루이딕 플로우 에너지,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 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태양 에너지 이런 다양한 에너지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에너지 자원들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일종의 장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이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는 일종의 블랙박스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 아까 보여드렸던 열 또는 뭐 운동 에너지, 뭐 아니면은 라디오 프리퀀시 에너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자원들이 있을 것인데요. 특히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버려지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를 저희가 이런 블랙박스를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에너지를 바꿔줄 수 있는 일종의 그런 상상의 디바이스를 한번 고민해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약에 만들 수가 있다면 미래에 우리가 에너지를 인류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적인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러한 디바이스는 실제로 있나? 아까 보신 것처럼 회생제동 장치처럼 이런 장치들이 있나라고 살펴보면 사실 우리 주변에 이런 생각보다 이러한 개념으로 작동되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사용하고 계신 리튬 2차 전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리튬 2차 전지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아주 가장 대표적인 디바이스고요. 2019년에 이 세 분의 과학자가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고 다시 전기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잘 효율적으로 쓰게 되죠. 뭐 자세한 메커니즘은 뭐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겠지만 이 리튬 이온이라는 것이 이제 이 디바이스 내부에서 충전 방전하면서 한쪽으로 양극, 음극으로 왔다 갔다 하고 대신에 전자는 외부 도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 또는 방전이 되는 디바이스입니다. 실제로 이 리튬 이온 전지의 에너지 변환 효율은 거의 95% 이상입니다. 즉 화학 에너지의 95% 이상을 전기 에너지로 바꿔줄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잘 예상해 보실 수 있듯이 태양 전지가 또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태양 전지라는 것은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잘 바꿔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이야기하고요. 현재의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1975년도부터 2025년 현재 시점까지 다양하게 개발된 여러 가지 태양 전지 시스템의 에너지 변화 효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뭐 한 48% 거의 수준에 육박하는 이런 태양 전지 시스템들도 개발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 버려지는 에너지 또는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두 가지 예시 이외에도 또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 mechanical pressure, 우리가 압력이죠. 우리가 아까 우주 세션에서도 보셨지만 지구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걸음을 이제 할 때마다 이 지면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압력이 되는 그러한 압력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시스템이 이제 압전소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압전소자는 이게 이제 그 아부다비 공항에도 이제 보시면 바닥에다가 압전소자를 설치해서 그 공항 이용객들이 이 발판을 밟고 지나갈 때마다 전기를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패널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압전소자들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수식을 통해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근데 계산해 보면 약 1%에서 2%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양인가를 체감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보면 저희가 뭐 축구 선수들이 양 팀 합쳐서 22명의 축구 선수들이 90분간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면 선수 한 명당 약 10km 정도를 뛰거든요. 근데 그 10km를 22명이 열심히 뛰어도 64Wh 정도가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거는 약 스마트폰 2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그 미케니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불가하진 않지만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또 낮다라는 그런 또 하나의 예시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듯이 아까 이제 윤혜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폐열들을 이용하는 건데 폐열로 물을 데펴서 그 물을 지역 난방에 직접 활용하는 케이스들도 있지만 이러한 열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방법 또는 이러한 열을 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배터리와 같이 전기 화학 에너지로 다시 변환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례들을 보면 이 역시나 에너지 효율을 보시면 3%, 8%, 심지어 이 열 에너지를 전기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 효율은 거의 0.1%에서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챌린지 중에 하나는 다양한 멀티모달의 에너지들을 변환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는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낮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현 단계에서의 굉장히 큰 챌린지 중에 하나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개념적으로 확장을 해서 생각해 보면 이 각각의 지금 소개해드렸던 2차 전지 또는 태양 전지 또는 앞전소자 또는 이런 썰모 갈바닉 셀 같은 경우에는 단방향 즉 유니모달한 에너지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물리적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열 에너지를 전기 화학 에너지로. 즉 대부분 원투원 1대1 대응 관계로 에너지를 변환하는 개념이지 아까 제안드렸던 다양한 에너지원을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원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트랜스포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도전적인 질문은 결국 이러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동화 속 상상에 나올 법한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을 변환해서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시스템을 그냥 하나로 뭉쳐서 큰 거대한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단일 시스템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개념이라고 생각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당연히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듯이 에너지를 에너지를 하나씩 변환할 때마다 거기서는 당연히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100%로 전환한다는 것은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불가능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다양한 에너지원을 트랜스포머 시킬 때마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에너지는 불가피합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저희가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도전적인 질문인 동시에 연력학 제2법칙의 한계에 도전하는 질문이라고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얻어진 에너지들을 우리가 그냥 에너지만 얻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가 또 다시 전기차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요. 전기차 내부에는 셀 밸런싱이라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밑바닥에 보면 굉장히 수천 개, 수만 개의 전지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그 전지들이 다 뭐 충전이 70%다. 그러면 수백만 개의 전지들이 70%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평균 70%를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이 개별적인 전지들이 다 서로 각기 다른 조금씩 차이가 나는 충전 상태를 갖고 있으면 결국 수명이 떨어지거나 전기차의 화재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고 전기차 내부에는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장치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의 기능은 이렇게 서로 각기 다른 충전 상태의 전지를 일관된 동일한 상태의 충전된 상태로 바꿔주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내부에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건 충전이 많이 되어 있고 어떤 건 충전이 적게 되어 있는 셀들을 똑같은 양의 충전 상태로 맞춰주기 위해서 일부러 충전이 많이 된 전지는 강제로 방전을 시켜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빼는 그런 수동형 셀 밸런싱 기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결국 여기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외부로 결국에는 그 손실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내부에서는 충전이 많이 된 전지에서 에너지를 끌어다가 충전이 덜 된 전지에다가 이제 갖다가 넣어주고 그래서 균등하게 맞춰주는 능동형 셀 밸런싱이라는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회생제동 장치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더라도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쓸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시스템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를 변환하는, 즉 에너지 트랜스포머의 개념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BMS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시켜서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을 합쳐서 저희는 이런 딥 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좀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이 개념을 좀 전 지구적으로 확장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적도에서는 굉장히 날씨가 덥고 많은 열이 있지만 또 극지방에서는 매우 춥고 또 많은 열을 필요로 합니다. 서로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아주 미시적인 스케일에서 이런 에너지 트랜스포머, 일종의 에너지 인터넷 네트워크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개념을 제안을 해보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 마지막에 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마 박상욱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의 박상욱입니다. 저희 에너지 세션에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먼저 에너지 소비 측면에서 우리가 제일 잘 와닿는 예시 중 하나인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안해낸 것이 어쨌든 버려진 에너지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 버려진 에너지들을 우리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적적소에 잘 분배를 해주자. 그래서 하베스팅과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포함된 좀 더 넓은 개념의 확장된 딥 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씀 많이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100이 다 데이터 센터 중요한 핵심 부품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곳이 한 50%, 4에서 50%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에 앞으로 이제 AI도 많이 쓰이고 또 데이터 저장할 것도 많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 버려지는 에너지도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버려지는 낭비되는 에너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잘 다른 유용한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을까?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좀 더 개념을 넓혀보자면 일단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로렌스 리버모 내셔널 랩에서 매년 이런 에너지 흐름을 그 어디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주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요 그래프를 분석한 그래프를 제공을 하는데, 1차적인 에너지죠. 자연에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요 에너지로부터 어떻게 보면 제일 유용한 형태인 전기를 생산하는 데 많이 쓰이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주거, 상업, 산업, 트랜스포테이션, 즉 수송 부문에서 고르게 사용되면서 또한 이제 1차 에너지가 이 네 가지 분야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100의 에너지를 넣었을 때 그 100이 전부 다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는 않다. 꽤나 많은 비율인 60% 이상의 에너지가 손실되고 있다. 그 손실되는 형태는 사실상 거의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의 형태가 맞습니다. 근데 그 중간 단계로서 전기, 기계적인 에너지, 화학적인 에너지 이런 변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유용하게 쓰는 에너지는 한 30에서 4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에너지의 흐름도를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에너지를 어딘가에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써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남는 에너지는 우리가 저장도 해야 되고, 그래서 생산, 저장, 활용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우리가 이제 소비되고 있는지, 손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먼저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필요할 때, 우리가 이제 이만큼 에너지가 필요해 발전을 하자라고 해서 컨트롤이 가능한 제어성 에너지원, 주로 이제 스팀 터빈이나 가스 터빈 기반의 요 터빈 발전, 그리고 원자력 에너지 기반, 연료전지,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이 정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컨트롤 가능한 에너지원이 되겠고, 이 경우에도 사실 요 기술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개발되어 왔고 지금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에너지 손실이 한 40에서 7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요즘 탄소 중립과 관련지어서 비제어성, 즉 컨트롤 가능하지 않은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겠죠. 뭐 태양열로부터 발전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수력, 풍력, 지력 같은 에너지를 활용한 이런 비제어성 에너지원도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비중이 많이 높아질 계획인데 이들 같은 경우도 한 55에서 85% 정도는 에너지가 실제로 이제 손실이 된다, 버려지고 있다. 한 예로서 이제 태양전지, 우리 이제 흔히 지붕에 꽂혀 있는 그 태양전지 패널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보통 상용 제품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의 효율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문제점, 즉 생산 에너지를 만들 때도 많이 버려지고 있다, 손실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비제어성, 즉 이러한 재생에너지 기반의 발전이 비중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어쨌든 남는 에너지를 이제 수요 공급이 맞지 않을 때 남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야 되고 그 대안으로서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이제 배터리를 이제 차곡차곡 많이 쌓아서 이제 배터리 에너지먼트 시스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자. 그 경우는 한 5에서 15%의 손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수소나 암모니아 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연료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케미칼 본딩으로서 에너지를 또 저장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에서부터 수소를 만든다. 그러면 이 수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음으로써 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본딩 에너지 혹은 이제 암모니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도 한 15에서 40% 정도의 손실이 있고 또 이제 기계적이고 열을 직접적으로 저장 이제 다른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방식을 써도 한 15에서 30% 정도는 이제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측면에서도 이제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이제 손실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활용 쪽을 봤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유용한 형태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저는 이제 전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는 이제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운송이 되죠. 그 과정에서 한 10% 정도가 사실 손실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운송수단 같은 경우는 뭐 내연기관 기반 혹은 이제 배터리 기반 혹은 연료전지 기반의 그러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도 우리가 꽤 한 50% 이상 넘는 에너지들이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쨌든 데이터 센터에서 시작을 했고 뭐 이제 자동차로도 이제 응용 분야를 넓혀봤고 근데 이제 결국 이걸 더 넓혔을 때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학교 캠퍼스 혹은 이제 뭐 서울시 뭐 한국 크게 넓혀서는 범지구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기술이 이것을 잘 하베스팅하고 또 인공지능 혹은 이제 스마트한 방식으로 뭔가 매니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먼저 하베스팅 같은 부분은 앞서 이제 정성균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하고 있는 이제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다양한 형식으로 손실되는 요 에너지원들을 실제 엔드 유저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하베스팅이 어떻게 보면 이제 궁극적인 도달점이 되겠죠. 만약에 50이 버려지면 얘들 다 합쳐서 50이 버려지면 다 합쳐서 50을 뭔가 유용하게 만드는 이러한 멀티모델 트랜스포머를 이제 하베스팅 장치로서 쓰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얹어서 이 하베스팅 개념에서 매니지먼트 시스템, 즉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되면 자 기존에는 이런 이제 에너지를 만들고 저장하고 쓰는 곳에서 버려지는 손실되는 에너지를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로 하베스팅 즉 다 유용한 에너지로 바꾸는 여기 개념에서 그럼 이제 그러면 매니지먼트까지 우리가 스마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서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오늘 당장 이제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서 50의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는데 저기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는 50의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여기서 버려지는 것을 트랜스포머 시켜 가지고 전기를 병원으로 운송해 주는 그러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뭐 딥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한번 이제 제시를 하게 되었고 이게 만약에 현실화되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에너지 효율이죠. 효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끔 즉 손실이 0에 가깝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딥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이 이제 저희가 만약 구현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려지는 에너지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열도 있을 거고 화학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뭐 압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풋 데이터가 일단 필요하겠죠. 버려지는 것에 대한 인풋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안하는 요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개념 이런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에다가 이제 그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리고 이런 식의 에너지들이 이만큼 나온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쨌든 그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최적의 에너지 제어는 이렇게 진행할 수 있고 또한 미래에 이 정도의 에너지가 여기서 벌어질 거고 여기 더 필요할 거다 이런 식의 이제 예측 데이터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에너지 재생을 극대화함으로써 버려지는 에너지를 0에 가깝게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분석 데이터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딥 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런 개념을 제안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이게 가능해지게 된다면 이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한계점, 극한의 한계에 도전하는 그런 굉장한 챌린지가 되겠고요. 어쨌든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100의 열을 받아서 100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조금은 버려져야 되는데 그 버려지는 것을 리미트 0에 가깝게 보내버리면 우리는 이 한계, 즉 아주 조금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효율을 100%에 만드는 그 한계점에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 하베스팅 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범지구적으로 구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요약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에너지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또 관리되고 있고 또 나름 회수 재생의 노력도 많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60% 정도는 버려지고 있다라는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들 간의 뭐 유기성이 잘 없다. 그리고 또 뭐 데이터 예측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제어도 경직되어 있고 또 사람 주도로 하다 보니까 느리고 할 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이제 극한의 할베스팅 기술을 이제 접목을 해가지고 뭔가 버려진 에너지들 간의 그런 데이터들도 융합을 시키고 그리고 적재적소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에 에너지를 필요한 형태로 변환해서 공급해주는 이 전체 시스템을 구축을 해보는 이러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이런 가상의 이론적인 이런 장치의 개발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킨 딥 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을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력학 제2법칙의 한계인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손실을 0에 가깝게끔 만들므로써 지금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에너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버려지는 게 50이면 미래에는 DNES 딥 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같은 양으로 2대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혹은 한 대의 데이터 센터를 절반의 에너지로도 운영할 수 있는 미래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같이 열심히 공부도 해주시고 이제 연구도 해주시면 이런 미래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시간에 우주 이야기를 할 때 특히 받아 써야 할 그런 새로운 개념들, 앞으로 10년 뒤에 교과서에 실릴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아직까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새로운 개념들을 토의하시면서 많이 만들어내셨는데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 이것도 5년 뒤에 교과서에 실릴 것 같고 딥 뉴럴 에너지 네트워크 시스템 이건 약자까지 만드셨는데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 토론을 하기 전에 제가 잠깐만 랩업을 조금 드리고 또 남기태 교수님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이야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데이터 센터 에너지 문제는 한국이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에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가운데 약 47% 정도, 40-50% 정도는 식히는데 들어간다. 지금 가장 식히는데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방법 중 하나 공냉식이다. 이제 차가운 공기를 들여보내서 뜨거운 공기를 뱉어내는 건데 그 뜨거운 공기를 그냥 공기 중에 이제 뱉어내게 되면 그게 다 아까운 에너지가 이제 낭비가 되는 거니까 그 뜨거운 에너지라고 하는
인풋 소스를 받아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웃풋 소스에 필요로 하는 유용한 에너지로 정말 잘 전환할 수만 있다면 데이터 센터를 거의 에너지 로스 제로, 47%는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절반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시스템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키워드가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 그리고 딥 뉴럴 시스템,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그 가운데 특히 또 앞부분에 말씀하신 그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모드를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 모드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중간에 그 아예 표시도 검정색 박스로 표현해 주셔서 정말 블랙박스인데, 약간 느낌이 그 막스웰의 도깨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막스웰의 도깨비가 연력학 제2법칙에 관한 사고를 열기 위해서 만든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 질문에서 아마 특히 이 자리에 많이 참여해 주신 학부생 여러분들도 질문 차원에서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연력학 법칙의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중 질문을 받기 전에 오늘 참여해 주신 남기태 교수님께서 이 세 분의 신진 학자분들의 토의를 또 같이 리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멘토 교수님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랩업 차원에서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팀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이 또 세 분이랑 또 논의를 해가면서도 정말 많이 배우고 지적으로도 정말 챌린지를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세 분이 만들어진 주제는 정말로 10년 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윤혜정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데이터 센터의 전기 사용량은 좀 굉장히 급속하게 증가될 수 있는 것이 모든 분들이 예측하고 있고, 아까 구체적으로 그 CO2의 발생량도 2030년까지 3억 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중분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1년간 발생하는 게 7억 톤이니까, 아무튼 제조업의 강국인 우리나라도 1년에 7억 톤인데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한 3억 톤 정도를 만든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이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절반을 줄이는 연구가 경제성을 단순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이산화탄소 절감에도 또 혁혁한 공격을 해서 전 세계를 리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의미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이제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가 요즘 AI를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AI라고 하는 거는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적으로 어떤 사람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기계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많이들 따라왔죠. 우리와 같은 지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데 우리가 아직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인공적으로 우리 인간이 또는 우리 자연계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사용 방법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피셜한 어떤 에너지 시스템이 있느냐. 자, 우리는 마치 그 전구로 따지면 100와트 전구와 마찬가지예요. 아까 윤혜정 교수께서 우리 지금 그 GPU를 하나 돌리는데 토스트기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하고 AI 같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을 이제 따라하려고 AI가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100와트 정도의 전구만을 가지고도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신비가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그 의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 멀티모달한 어떤 에너지 사용 방법을 갖고 있다. 한 시로 비유를 들자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먹든 어떻게 먹든 또 사용할 때 각자 이렇게 또 사용을 하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뭘 충전해서 뭘 사용하고 이렇게 딱 어떤 하나의 모드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잖아요. 다양한 어떤 소스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와서 그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런 좀 시대적인 의미에서 AI 시대에서 이 에너지를 모방할 수 있는 자연계를 모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기술적인 의미로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그 윤혜정 교수님께서 데이터 센터에서 열을 이용한 방법, 스톡홀름 예시, 그 다음에 정성규 교수님께서 자동차 예시를 봤을 때, 그런 예시로 기껏해야 우리가 올리는 것이 한 15%에서 20%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다, 이론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요 세 분의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거는 무려 50%를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한 획기적인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거를 에너지를 전환하고 분배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잘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학문적인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모든 거를 이제 연력학적인 어떤 틀 속에서 열을 다루고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가 이제 손에 실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엔트로피로 표현이 되고 연력학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거 모두 다가 다 클로즈 시스템들입니다. 어느 하나의 엔진을 바라보게 된다든지 어느 하나의 시스템을 클로즈하게 구성이 되면 그 안에서 엔트로피는 증가되고 연력학적인 바운더리가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해하는 것은 오픈 시스템에서의 새로운 학문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학문적인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그럼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게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저희가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컨셉이 나올 거고 오늘 처음으로 말씀하신 어떤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컨셉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는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예를 들어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기계적 에너지를 만들고 동시에 전기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또는 빛 에너지를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까? 지금과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의 여러 모드들을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시스템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은 아까 박상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형태다. 지금은 우리는 하드웨어 따로, 디바이스 따로 이거를 시스템을 오퍼레이션하는 걸 따로 생각을 하셨는데 마치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리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이 그러는 것처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한 새로운 어떤 시스템들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이 세 분 말씀하신 거를 요약하고 이런 거대한 질문이 저는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또 여러 어떤 질의응답 속에서 이 논의를 발전시키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도 저희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중 질문을 받기 전에 제가 저의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지금 에너지 모드가 1번부터 n번까지가 있고 또 나가는 뉴스 모드에 1번부터 n번까지가 있다고 할 때 I가 J로 바뀌는 걸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이제 강조를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I가 J로 임의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I라는 형태가 들어왔을 때 마침 J가 필요할 때 J라는 형태로 직접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I라는 형태가 와서 그걸 또 ESS에 담아뒀다가 어쩌됐다가 이렇게 했다가 J로 주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걸 다 동원해서 시공간적으로 적절한 적시적소에 찾아서 그 모드로 바로 전달을 해줄 수 있으면 사실 중간 단계 에너지 로스를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블랙박스가 만들어지고 플러스 뉴럴 시스템이라는 게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만약 제가 말한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 블랙박스라고 하는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 뱃속의 핵심 모드가 그 뉴럴 네트워크가 아닐까. 그래서 1번 플러스 2번이 아니라 1번이라고 하는 큰 문제 속에 사실은 그걸 구동하기 위한 핵심적인 엔진이라고 그럴까요? 컨셉이 뉴럴 네트워크가 아닐까 싶은데 이 소스와 뉴스를 매치시켜주는 시공간적으로 제가 이해하는 바가 맞습니까? 사실 네,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플로우에서 특히 젊은 분들도 많은 질문을.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흥미롭고 또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발표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의 이준규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주제를 두고 50% 절감에 대해서 이제 발표해 주셨는데 저희 이제 산업계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단 에너지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또 탄소 감축을 위해서 특히 철강에서는 전력이 이제 앞으로 수소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 굉장히 어려운 난제에 속해 있는데요. 지금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개념이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확장을 해서 산업계까지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또
앞으로 파괴력이 큰 그런 솔루션이 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멀티모달 개념이 어떻게 산업계까지 확장이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그러네요. 듣고 싶습니다. 아니 포스코 공장 보면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에너지 모드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소리도 있고 뭐 열도 있고 빛도 있고 그런데 윤 교수님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코멘트가 좀 있으실까요? 아마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전체에 사용하시는 에너지 대부분이 열 에너지로 아마 이제 결국에는 최종 형태는 열 에너지로 발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이슈에서 시작을 해서 전체 저희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조금 브로드하게 봤는데 실은 아까 박상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궤를 조금씩 넓히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산업계에서도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에너지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 소비되고 있는가. 근데 이게 단순히 평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파악이 돼야 우선적으로 파악이 돼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으면 그거를 어디에 또 사용할 수 있고 이 미스매치를 잘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저희가 지금 제시하는 컨셉 중에 이런 뭐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컨셉은 뭐 원래도 이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그러니까 관심이 있는 그런 이슈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에너지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걔를 구성할 수 있는 굿 퀄리티의 좋은 그 질의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업계에서 먼저 그거를 적용을 하신다 하시면 제일 먼저 현상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그 실시간으로 에너지가 사용되고 또 필요한 곳에 대한 좋은 퀄리티의 데이터들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아마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로스를 불필요한 에너지 로스를 최소한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은 추가 코멘트? 저도 이제 비슷한 견해인데 어쨌든 포스코 내부에서 그 공장이 됐든 뭐가 되었든 어떠한 형태로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리버모 내셔널 랩에서 보여준 그런 다이어그램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어떠한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구나, 어떤 형태로 소비가 되고 있구나. 그럼 이 친구들을 그러면 유용하게 바꿔서 그때 적재적소로 트랜스포트 뭐 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분석해 보시는 게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모드 인과 아웃을 파악을 하고 일단 그 쉔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 블랙박스는 아마 여기 계신 누군가께서 개발해 주시지 않을까. 네. 뭐 자꾸 책임을 기대해 봅니다. 넘기시는데. 같이 만들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근데 추가로 아까 손을 드셨던 것 같은데. 예. 이 LNG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 거를 가스공사 사장한테 활용하는 쪽을 지금 데이터 센터에 아주 적합한 그 예가 되기 때문에 그걸 주문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 진전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네,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됩니다. 가스공사 사장한테 아주 좋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됐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는 LNG를 우리가 싣고 오면 그거를 기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냉열이 이제 기화되면서 결국 소산돼서 없어지는데 그 차가운 그 열기를 어차피 데이터 센터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돌리면 LNG가 기화돼서 좋고 데이터 센터는 식어서 좋고 그게 지금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냉열이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센터를 식히는 데 들어간 그런 모드인데 아까 말씀하신 예에 따르면 딱 유니모달한 그런 모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논의가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게 딱 하나 있는데 두 분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왼쪽 분 먼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공학적 지식이 없어서 되게 단순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에너지가 남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전달을 하려면 그 물리적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현재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기존 인프라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진짜 실현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더 갖춰져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요 질문은 다음 질문을 받고 제 이야기를 조금 섞어서 제가 소화해서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더 이분들이 답변하시기 어렵도록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저기 손 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이병일입니다. 그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듀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포토볼테이크나 뭐 피에조엘렉트릭 소자 같은 이런 여러 종류의 단일 모드 변환기들이 합쳐져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받아서 또 모든 종류의 에너지로 나가는 그런 구성을 생각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단일 모드 변환,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도 지금 이렇게 하나의 모드에서도 이렇게 효율을 높이는 것도 어려운데, 만약에 이걸 멀티모달로 했을 때 그 단일 모드 변환일 때보다 그 효율이 낮아지면 이게 효용성 측면에서 좋을지 뭐 그런 것에서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옆에서 잠깐 뵀는데 입술 약간 바삭바삭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세 분이 다 한 번씩 답변을 하셔야 될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 첫 번째 질문하신 것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게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분께서 아까 블랙박스라고 자꾸 이렇게 지나가신 그 부분에 그 블랙박스 속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데 사실 그걸 답을 찾아보자는 게 그랜드 퀘스트인데 답이 없으니까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오랫동안 토론하신 인사이트를 저희가 듣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 인사이트 블랙박스가 어떻게 생긴지를 알아야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첫 번째 질문하신 인프라가 뭐냐라는 데 대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 이 질문이 나올 걸 알고 계셨죠? 네, 알고 있었습니다. 자,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블랙박스라는 에너지 트랜스포머 개념을 만들면서 가장 떠올리고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낼까였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은 어느 정도 힌트로서 발표를 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단일 유니모달한 테크놀로지를 그냥 단순 인테그레이션 하는 게 일단 가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어프로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사실 뭐 많이 있죠. 사실 태양 전지판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다음에 그 ESS 시스템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해서 이제 가정용 전기로 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부의 전력 공급 없이도 이제 자생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집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사실 미국에서도 시도를 하고 있고 상업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으로 태양 전지 기술,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고 그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저장해 놨다가 다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가는 이 세 가지의 루트를 인테그레이션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상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술일 거고요. 저희가 그랜드 퀘스트 상에서 이제 도전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이 단순 인테그레이션을 넘어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디바이스가 두 개의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개념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그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다른 사례로 보면은 저희가 뭐 이런 그 몸에 붙일 수 있는 패치들 중에서 뭐 태양 전지와 그 다음에 앞전 소자를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뭐 전기적인 신호를 주거나 그걸 또 센서 뭐 몸의 생체 신호를 센싱하는 기술들 이런 식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도 예상은 하는 질문이었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첫 번째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보자면 그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저희가 단순하게 변환하고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운송을 해야 됩니다.
결국 에너지를 운송하는 형태의 차원에서는 어떠한 에너지원이 가장 심플하고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가장 운송하기에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 네트워크 인프라를 잘 사용하려면 다양한 에너지원의 형태들을 전기 에너지로 어떻게 일단 바꿔줄 거냐. 그래서 수송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기 에너지를 저희가 쓸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 로 전환할 거냐. 근데 사실 그거는 저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 체감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받아다가 물도 데피기도 하고 아까 전기 포트를 써서 물을 데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난방을 하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원 형태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운송에 적합한 에너지원은 전기 에너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윤 교수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계속 답변하시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저희가 이 그랜드 퀘스트의 이 질문을 발제를 하면서 또 고민했던 게 만약에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이 모아놓고 자원도 엄청 많이 투입하면 되느냐.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개발된 그런 하베스팅 기술들을 N개 막 엄청 많이 붙인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사실 그 자체적으로도 손실이 있을 거고 그 작은 손실조차도 저희가 이제 어쨌든 하베스팅 및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뭔가 뛰어넘는 브레이크드루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브레이크드루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개발되는 형태에 맞게끔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했나요? 윤혜정 교수님. 지금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다 손을 드셨는데 이제 답변의 끝판왕이시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윤 교수님 먼저 말씀을 듣고 남 교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제가 얼마나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전공도 이쪽에 가깝다 보니까 사실 열에너지에 사실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긴 합니다. 실은 저희가 에너지를 변환을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는 조금 문제가 심플한 편인데요. 결국에는 IT 장비들은 무조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형태가 열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이 열에너지를 실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거치지 않고요. 그냥 그 열에너지 자체를 쓰면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연력학 법칙상 에너지 변환을 하면 무조건 에너지 손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최대한 그 공급과 수요를 잘 맞춰서 쓴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100% 회수는 못할 수 있거든요. 그 실시간으로. 근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에너지를 저장을 하든 아니면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다른 그 순간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서 사용을 하면 실시간으로 사라지는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프라 관점에서는요. 실은 이 열에너지를 직접 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열에너지를 직접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면 뜨거운 물을 수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지역 난방 네트워크가 먼저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열에너지 자체는 그렇게 고퀄리티 에너지는 아니다 보니까 히트펌프라든지 추가적인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추가적인 시스템 또한 이제 구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왜 이 데이터 센터를 이제 화두로 줬냐 하면 어차피 만들어지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구축해야 되는 인프라라고 한다면 구축 초기 단계부터 이런 예를 들면 에너지를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더 쓸 수 있는 형태의 그런 히트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걸 초기 단계부터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역 난방 자체는 우리나라 저는 나쁘지 않다고 네트워크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를 조금 더 유용한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는 당연히 데이터 센터 구축하면서 지금 이제 함께 구축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만족을 못 네, 시켰다면 아마 감사합니다. 남기태 교수님께서 네, 남 교수님 만족을 시켜드리지 않을까 말씀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표정이 굉장히 여유롭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이렇게 답변을 더 잘하실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손을 또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이렇게 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디언스에서 질문하신 내용들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이정동 교수님께서도 이제 그런 쪽 챌린지를 또 저희 이제 이 문제를 발전하는 동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요 세 분께서도 디스커션을 계속 하면서 이제 과연 어떻게 하면 피저블할 거냐에 대해서 논의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 답변을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거의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또 말씀하신 내용들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책이 이제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가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인 결합이 이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약간 그건 직관이고요. 이제 거기에 그럼 제가 조금 더 이론적인 그런 티오리티컬한 프레임워크를 아까 질문하신 분을 좀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어떤 에너지가 전달한다는 거는 움직이는 캐리어들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리 정성규 교수님 말씀 것처럼 우리는 전자의 시대에서 굉장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전자는 너무 잘 움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만나라는 거는 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톤이라고 하는 빛도 있고, 또 열을 잘 움직이는 또 포논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잘 활용하지 못하는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활용하고 있는 이온이라는 게 이제 존재를 하죠. 근데 제가 예시를 지금 당장 든 네 가지 예시가 있는데, 네 가지 예시가 사실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걔네들이 커플링 될 수 있는 여직들이 있다. 근데 그게 이제 학문적인 프레임워크로는 온상가가 노벨상을 받은 게 온상칼의 그런 레시프로컬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노벨상을 수십 년 전에 받으셨는데, 그거의 논리가 전자를 이동하는 구동력이 이온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이온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력이 전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다. 또는 확대가 되면 포톤으로도 똑같이 확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단일 모드 시스템에서는 우리의 커플링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학문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이런 멀티모드들이 어떻게 커플링이 되느냐, 특히 이제 펀더멘털하게 일렉트론, 포톤, 포논, 이온들이 커플링이 될 거냐를 한번 좀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생각을 들었고요. 두 번째 마지막 해결책으로 제가 드는 예시가, 여러분들 제가 오늘 심장이 뜨는데, 심장이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박동이 쭉 뛰는데, 이게 굉장한 미케니컬 에너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에너지가 굉장히 안 드는 어떤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케미컬 네트워크다. 그래서 이 케미컬 네트워크를 좀 요약적으로 말씀드리면, 발로지컬한 피드백 룹이 발생이 돼서 포워드 반응과 역반응이 서로 발생이 되면서 이런 굉장히 재미있는 케미컬 사이클을 돌면서 규칙적인 이렇게 루프를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배터리를 차징, 디스차징을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어떤 이 전체 그런 시스템들의 어떤 케미컬 네트워크, 그걸 더 이해하는 것이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될 텐데, 그런 걸 네트워킹을 같이 이해했을 때 이런 심장이 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우리가 원하는 이 전 체계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들도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오늘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본 내용들을 공유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혹시? 네. 그건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에서 좀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기술이 하나가 이제 나왔는데, 전기 에너지를 이제 내화물이 보통은 부도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통하는 내화물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바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일렉트리파이드 서머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나누시는 주제와 되게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한번 아이디어를 굴려보면 또 되게 좋은 멀티모달 시스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이그젠플인가요? 네,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저도 이제 주신 의견하고 그 다음에 남기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들을 이제 듣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이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단방향이 아직도 머무르고 있구나, 그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전자, 포논, 포톤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어떤 하나하나의 예시들을 저희가 이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저도 교수님 손 드셨나요? 네. 저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브레인스토밍 차원에서 그냥 하나 말씀드려 보면 지금 남 교수님께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듣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신 것처럼 저는 들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할 때 멀티모달 이야기를 할 때도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영상이라든지 그걸 다 하나의 방식으로 읽을 수 있도록 디지타이즈를 하고 나면 사실은 멀티모달이 멀티모달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자유로운 조작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에너지 모드라는 걸 다른 에너지 모드로 전환하는 순간 항상 이 유니모달이라고 하는데 자꾸 얽매이게 되고 그러면 자꾸 소자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소자가 기왕이면 2 곱하기 2, 뭐 3 곱하기 3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점점 복합적 소자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포논이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톤이나 뭐 프로톤이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에너지 모드를 해석하는 언어를 확 낮춰놓으면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의 형태들이 하나의 언어로 읽히고 그러면 자유롭게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이트가 그런 데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네. 제가 말한 인사이트에 지금 더 또 배를 만들으셔가지고요. 오늘 논의가 될수록 저희 아이디어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 교수님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아까 생체 저희 몸을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 게 저도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적은 양의 에너지로 저희가 이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어찌 보면 저희 몸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저희가 뭐 몸에서 에너지 만들 때도 뭐 ADP, ATP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학적인 반응들에서 나오는 열로 저희 체온은 또 대피기도 하고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신경을 통해서 저희가 뭐 몸을 움직여서 미케니컬 에너지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 몸이 사실상 일종의 멀티모달 에너지 트랜스포머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 좀 추가드리자면 방금 든 생각인데 방금 아까 전에 질문에서도 나왔듯이 뭔가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다. 그게 아마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캐리어가 아닐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전자, 포톤, 포논 이런 것들이 아닌 뭔가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캐리어가 만약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게 효율이 굉장히 좋다면 이게 브레이크스루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윤 교수님 혹시 마지막 인사이트 있으시면 나눠주실까요? 저는 인사이트라기보다는 소감을 말씀을 드리자면 실은 저도 사실 제가 전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I 모델을 쓰면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도 많이 이제 고민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또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드시는 분들께서 또 이러한 저희 그냥 얘기들을 듣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면 함께 같이 연구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 모더레이터로서 제가 마지막에 드리려는 말씀을 지금 윤 교수님이 다 해주셔서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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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남 교수님 감사합니다.